오펜하이머는 1904년 4월 22일에 미국 맨하탄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이고 귀여워. 똘똘하게 생겼다. 이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좀 잘 살았을 것 같은데요. 부잣집 예. 아들 같아요.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독일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어렸을 적에 맨하튼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여름에는 별장에서 호화 요트와 승마를 즐기면서 아주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뭐 아팠나 본데. 네, 오펜하이머가 선천적으로 아주 허약해서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세균에 감염될까 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오펜하이머를 집에 격리시키기도 했어요. 외로웠겠네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주로 어머니의 과보 속에서 지낸 오펜하이머는 자연스럽게 집에 서재에 있던 수많은 책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천재로서 타고난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들을 놀라게 한 오펜하이머의 첫 번째 재능은 언어였어요. 그는 9살 무렵에 성인들도 어려워하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뗐습니다. 와. 뗐다고요? 9살에. 예, 마스터한 거예요? 예. 학을 뗀 거 아니에요? 학을 뗐어. 학을 뗐어요. 와, 라틴어 진짜 어려운데. 그리고 이후에 프랑스어와 독일어, 네덜란드어까지 익혔어요. 대박. 이렇게 오펜하이머가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데는 불과 한 몇 달 정도만 있으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벌써, 저 언어 천재였구나. 벌써 몇 개 국어를 하는 거야? 오펜하이머는 언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과학 아닐까요? 어쨌든 저희가 우리가 잘 아는. 예, 맞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바로 과학에 푹 빠져서 8살 때부터 실험실에서 과학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살 무렵에는 물리학과 화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10살에. 어리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자연사 박물관의 연구자가 오펜하이머한테 개인적으로 과외 수업을 해줄 정도였죠.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오펜하이머의 과학적 재능을 인정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뭐죠?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오펜하이머의 과학적 재능을 인정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뭐죠? 오펜하이머가 7살 때 할아버지로부터 암석 수집 세트를 선물 받은 후로부터 암석을 수집하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열심히였어요. 그러다가 집 근처의 센트럴파크에서 발견한 암석층에 대해 뉴욕의 유명한 지질학자들과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야. 이때 한 지질학자가 그의 지식과 전문성에 놀라며 뉴욕 광물학 클럽의 회원으로 오펜하이머를 추천을 합니다. 우와. 그리고 얼마 뒤에 그에게 세미나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편지를 주고받아서 몇 살인지 몰랐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 당연히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강연에 초청을. 뭐 이랬겠죠. 그 아버지 어디 계시니? 했던 너를 것이고. 진짜 놀랐겠다 근데 사람들. 맞아. 예, 그렇다면 반응은 어땠을까요? 폭발적이죠. 엄청 뜨겁죠. 예, 전문가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세계사를 하면서 이게 위인들을 배우다 보면 천재들 어린 시절에 다 한 번씩 말썽 부리고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고 사교성도 없고 막 그렇거든요. 오펜하이머도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오펜하이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그는 17살에 수석으로 조기 졸업을 합니다. 와, 수석. 그리고 1922년 18살의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사기 캐릭터다.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자신이 화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자신이 정말 좋아했다고 생각하던 과목은 화학이 아니라 물리학에 더 가깝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화학과 물리학 수업을 동시에 들으면서도 대학교에 입학한 지 3년 만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하. 하버드 조기 졸업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던 것입니다. 진짜 공부로는 끝판왕이네요. 항상 조기. 근데 오펜하이머는 자기가 이제 화학을 전공하고 화학으로 졸업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관심을 가졌던 물리학을 심도 깊게 배우기 위해 조국인 미국을 떠나 물리학의 성지라고 불렸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떠나게 됩니다. 와. 근데 하버드도 충분히 명문인데 왜 영국까지 또 찾아간 거죠? 지금은 그런데요, 당연히. 그 당시 20세기 초반만 해도 하버드 대학교는 그렇게 인정받는 대학교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미국의 물리학은 유럽에 비교하면 형편없다고 할 만큼 기초적인 수준이었지요. 지금의 하버드가 아니구나. 자, 그렇다면 오펜하이머의 케임브리지 대학 생활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그의 생애의 첫 번째 시련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를 힘들게 한 건 바로 패트릭 블랙시란 지도 교수였지요. 뭐지? 괴롭히나? 선생을 잘못 만났. 그런가 봐. 어우. 두려움이 엄습해 오네요. 네네. 관상이 무섭다. 네. 패트릭 블랙시는 실제로 이제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훗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물리학자였는데요. 이제 당시에 영국에서는 물리학이라 그러면은 실험 물리학을 의미했어요. 별도라는 게 신기하다. 그리고 패트릭 블랙킷은 아주 혹독하게 학생들한테 실험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주로 오펜하이머가 공부를 했던 것은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실험 기기들을 조작하는데 익숙하지를 않았어요. 때문에 블랙킷 교수는 실험실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오펜하이머를 끈질기게 괴롭혔고, 그런 교수의 눈총을 받으며 실험실에 혼자 남아서 재실험하는 일이 많았어요.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어. 실험실에서의 일은 무지하게 지루하고 나는 너무 서툴러서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강의들은 끔찍할 정도야. 오, 난 되게 만족할 줄 알았는데 예. 오히려 반대네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공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늘 1등만 하던 오펜하이머는 이 블랙킷 교수와의 수업에서 생애 처음으로 어떤 무력감과 자신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오펜하이머는 결국 황당한 사고를 하나 저지르고 맙니다. 실험실을 날려먹었나? 그 정도 사고가 아니에요. 블랙킷 교수의 책상에 올려둔 사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건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과해? 그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한입 깨물어 먹고 내려놨어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같은 얘기. 독을 탔다고요? 독을 넣었다고요? 죽이려고요? 바로 실험실에서 구한 화학약품을 사과에다가 주입을 한 거예요. 일종의 독사과를 만든 거죠. 그럼 살인 미수 너무 안 아니에요? 어울려. 이게 뭐야? 그 동물이 뭔지 확실한 사람이 없대요. 약간 그 논란이 있어요. 진짜 심한 동물인지 아니면 약한 동물인지. 아니 진짜 그럼 교수님이 먹은 거예요 그거를? 아니에요. 교수는 다행히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를 하고 먹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한 걸 알았는데 이거 학교를 떠나서 뭐 어디 잡혀 감옥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협상을 한 결과 이 사건은 정학 정도로 마무리될 수가 있었어요. 살인 미수인데. 자, 여기서 문제 낼게요. 예. 바로 문제가.
긴 협상 끝에 오펜하이머가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협상을 길게 했어? 시도해야 돼. 졸업할 때까지 협상을 질질 들을. 아 정답. 그러네요. 예, 규현 씨. 그러네요. 협상을 진짜 길게 끌어가지고 공소시효를 지난 거예요. 공소시효를 지나서 오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 크리스 씨. 그 오펜하이머가 교수님한테 가서 자백을 해서 제가 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비를 달라고. 아, 예, 크리스 씨. 오답입니다.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오펜하이머는 케임브리지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정답! 예, 혜성 씨. 심신미약. 저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어? 정신착란이 있었습니다. 아. 저는 정상 참작이 필요합니다. 혜성 씨 정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예. 이거 좀- 정신적인 문제를 핑계로 댔구나. 바로 이제 오펜하이머는 정신적인 결함을 인정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다는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야.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인생의 첫 화학 무기를 만들었네요. 저 때 화학 무기. 화학 무기 네. 이걸 처음 만든 시기네요. 저 때가. 독이 든 사고. 그런 생각 못했네. 아무튼 이렇게 독사가 사건 이후에 오펜하이머는 별로 재능이 없다라고 판단한 실험 물리학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잘했네. 그리고 이제 이론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제 관련 논문을 써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과학에 흥미를 붙이며 물리학에 푹 빠져 있던 이때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했던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인 막스 보른이라는 물리학자가 오펜하이머에게 독일에서 자신과 함께 연구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막스 보른은 양자역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내며 나중에 노벨상을 수상하고 과학계에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럼 막스 보른의 제안에 오펜하이머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실험실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커다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실험에 별로 재능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재미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았습니다. 야, 드디어 적성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결국 오펜하이머는 케임브리지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인 1926년 22살의 나이로 독일 괴팅겐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독일에서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을까요? 아니 말이 안 통하잖아 일단. 그 언어의 언어 천재. 금방 배웠어. 6개월이면 라틴어 하는 분. 맞네. 그러니까 뭐 독일어는 금방 비행기 뺐겠다. 안에서 대충 떼지 않았을까. 예, 오펜하이머는 이제 이론 물리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괴팅겐 대학교에서 막스 보른을 비롯해서 과학계에서 내노라는 스승들 또 동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첨단 지식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하이젠베르크는 30대 불확정성의 원리의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오펜하이머의 학교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될 수 있었고 부진했던 실험실과는 달리 계산에 뛰어났던 오펜하이머는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 같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오펜하이머의 흥미를 끌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원자폭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막 태동하기 시작하던 신학문이었어요. 예, 이후 학문에 대한 즐거움을 되찾은 오펜하이머는 양자역학에 대한 첨단 이론들을 빠르게 습득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다시 자기의 천재성을 되찾은 오펜하이머는 괴팅겐 대학교를 다니던 1년 동안 무려 17편 이상의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하나 이상은 쓴 거잖아요. 푹 빠져 지냈구나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야, 진짜 사람이 좋아하는 일 해야 돼. 이렇게 göttingen 대학교에서 다시 학업에 흥미를 붙인 오펜하이머는 1년 만인 1927년에 23살의 나이로 박사학위 취득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학의 성지인 유럽에서 아주 최신 이론인 양자역학을 배운 젊은 물리학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다시 고향인 미국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와, 오펜하이머는 그야말로 진짜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25살의 나이로 버클리 대학교와 칼텍의 물리학 교수로 동시에 임명이 됩니다. 25세요? 처음에는 진도 너무 빠르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불만이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능숙하게 강의를 하면서 그를 따르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또 학생 끝까지 내 수업을 버틴다 하면은 개인 시간 내 가지고 따로 가르칠 만큼 정말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이렇게 교수로서 안정된 생활을 해나가던 오펜하이머의 일상은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왜죠? 바로 전 세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한 인물의 등장으로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 실험의 방아쇠가 당겨지게 됩니다. 히틀러. 맞습니다.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는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입니다. 독일의 정권을 장악한 그 히틀러와 나치가 유럽 정복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유럽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독일인의 자긍심과 결속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유대인 탄압 정책도 시행이 되죠. 아, 그리고 이때 독일의 저명한 유대인 학자들이 잇따라 망명을 떠나는데 이들 중에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물리학자도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네, 맞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33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따라서 여러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던 것입니다. 크리스 씨, 이때 과학자들이 유독 미국으로 망명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히틀러와 나치가 이 활기를 치는 시국에 유대인들에게 문 열어주는 나라들 몇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이랑 미국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나치가 아닐지 빡세게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섬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상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했는데 반면 미국은 당시 유럽에 비해서 과학적으로 뒤처진 상황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온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